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허경 총재님의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려고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어린 시절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을 할 때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경 총재님께서 1950년 양력으로 1월 1일 날, 음력으로는 1949년 11월 13일 중량교 다리 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1950년 6.25 전쟁 반발하기 4일 전에 신임님의 사형이 집행이 됐죠. 근데 이제 그 허경 총재님의 아버지께서 이제 왜 형무소에 가셨냐면 사상범으로 물려서 형무소에 가셨습니다. 원래는 허경 총재님의 집안이 만사꾼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그 많던 땅, 즉 농가 밭을 소작인들한테 다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던 다른 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함이나 뭐 불만이 많겠죠.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상범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사형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시고 어머니는 이제 중랑교 다리 밑에 연막에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낳아지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산후조리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겠죠. 엄청 추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후병을 계속 앓게 됐습니다. 그러시다가 4살 때 하늘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이제 금방 돌아가시고 사형 집행이 되셔서 어머님도 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친척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합니다. 4살이지만 나무, 군물대기, 농사일 같은 걸 하시면서 친척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살 때 친척집에서 그 친척이 송아지를 한 마리를 사오는데 야윈 송아지를 한 마리 사옵니다. 이제 건강하지 못한 야윈 송아지를 한 마리를 사오죠. 그때 총재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송아지를 이제 밥을 주는데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보리밥을 살짝 섞어줬더니 송아지가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송아지를 잘 돌보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때도 방이 이제 있었지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송아지하고 좀 서로 의지를 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7살 때 총재님이 이제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시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스님이 이제 허경 총재님의 이제 그 부모님의 조남을 물어보고 두 분의 조남을 들은 다음에 남쪽 나라의 권세에 돌개수 나무를 심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이제 로 풀이를 해주시면서 나무를 심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풀이를 해주시면서 너는 한자 공부를 해라. 그리고 14살이 되면 서울로 가라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친척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서강에 가서 여러 가지 한학 관련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재님께서는 뭐 불교, 한학, 뭐 모든 것을 다 통달하셨잖아요. 한학은 이때 통달을 하신 겁니다. 불교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행원 스님을 만나면서 여기서 다 통달을 하신 거고,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면서 다 통달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14살이 돼서 지수 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친구들은 다 중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뭐 총재님께서는 이제 사실 여건이 안 되시니까 중학교 진학을 못하게 되죠. 그러던 중 이제 그러니까 7살 때 어떤 스님께서 14살이 되면 서울로 가라는 이제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7년 동안 애지중지 키우던 소가 인간한테 죽임을 이제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냥 올라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 산소에 들려가지고 산소에 흙을 담아서 서울로 따라가게 됩니다. 산소에 흙을 담은 이유는 살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그때마다 어머니의 산속의 흙의 모습을 보면서 견디고 하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산소의 흙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기차 딸 돈이 이제 서울까지 가려고 하는데 기차비가 이제 다 없다 보니까 우선은 제일 처음에는 무작정 걸었는데 그래 봐야 14살짜리 꼬마 아닙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임승차를 하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예.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임승차를 해서 이제 끝내는 걸렸어요. 도착은 하긴 했는데 걸렸는데 영무원들의 도움으로 하여튼 경찰에 끌려가지 않고 이제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하셨는데 돈도 없지,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지, 잘 데도 없지. 그래서 이제 숙식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두 닦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협성국민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십니다. 근데 구두 닦기에서 이제 단체로 뭐 이제 숙식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 있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담배를 너무 안 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든 점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엑스트라도 하게 됐었고요. 그런데 뭐 엑스트라를 하시다가 이제 그 폭발하는 것들이 진짜 막 가까이서 터져가지고 다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강북구 수유동 화계사에 일거리가 있다고 해서 이제 갔다가 성산 이행원 스님하고 인연이 돼요. 이행원 스님의 양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밑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루 1000인분의 식사를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야간학교를 다니셨는데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숙제까지 끝나면 12시 11시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지른 거는 또 새벽에 예불을 드리시잖아요. 이게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시면서 이렇게 학교 다니시고 그 다음에 절에서 식사 준비 여러 온갖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국민고등학교 중학과정을 졸업하셨고요. 협성산업전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입학하게 됩니다. 예, 그러시면서 이제 그 이행원 스님이 포교 활동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재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청룡사로 찾아가라. 암자절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총재님께서는 이 청룡사를 찾아가다가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시던 아주머님들의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청룡사가 아닌 예수동 교회 홍근동 목사님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어린이반 성경교사, 그다음에 신도의 이제 금방지 공장인 동양당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금방지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청산가리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나 봐요. 청산가리는 게 몸에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커피도 쏟고 너무 이제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폐타이어 공장에서도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막노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매월 이제 피를 팔아가지고 이제 등록금 내시고 이런 이제 힘든 시기를 계속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사정이 있어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일이 뭐냐면 155번 버스 정비공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주무실 곳이 없으니까 버스 안에서 잠을 자신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에 춥잖아요. 추운데 뭐라고 하죠? 전구가 뜨겁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까이 두고 자다 보니까 이제 불을 낼 걸 합니다. 그러면서 쫓겨나게 됐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더 이상 이제 총리님께서 아무도 없고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뭐 주무실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군대용 텐트를 구입하셔가지고 산속에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때 하루 식사는 호떡찌개 아침 저녁으로, 그다음에 이제 돈을 벌고 등록금 내야 되니까 볼펜 등에 판매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 등에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거 볼펜 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식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님께서 그리저리 해가지고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학교도 다니시고 그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보라가 치고 해가지고 텐트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이 가지신 것 중에 이제 그냥 감나가는 거라고 텐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이제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텐트를 찾으러 가던 중 이제 다리를 이제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깁스를 하게 되죠. 그나마 이제 한 달 동안 깁스를 하면서 판다촌 주변에 있던 사람들 도와줘가지고 간신히 이제 버티게 됩니다. 이제 다리가 낫고 나서 이제 가내수공업으로 슬리퍼를 만든 사람이 20켤레의 슬리퍼를 주면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학교를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연히 이제 장충동의 어느 집에 앞에서 슬리퍼를 팔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 이병철 회장이에요. 여기에서 이병철 회장과 양아들이 되면서 그때 허현 총재님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아들이 되고요. 양아들이 돼서 어떻게 이제 삼성의 아이디어로 많은 아이디어와 조언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반도체 사업 아이디어를 내셨고요. 그 다음에 기흥에 반도체 공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도 허경 총재님입니다. 그러면서 허경 총재님이 또 하신 게 있는데 삼성은 지금이야 노조가 생겼지만 노조가 없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노사 분교도 없었고요. 이게 이제 삼성에서 이제 면접을 볼 때 관상을 보게 했는데 이거를 가이드한 게 허경영 총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병철 회장은 허경 총재님이 워낙 이제 똑똑하고 많은 걸 알고 모든 걸 통달해 있으니까 이제 대견하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때 이병철 회장 때문에 이제 인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다는 것을 증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국진 박사하고 용태현 변호사 두 분이 계시고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제안하셨고요. 방송통신고등학교, 대학교 제안하셨고요. 그다음에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계산해보니까 24살 정도 때 이제 월남전에 참석을 하셨고요. 참고로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고요. 1987년에 이병철 회장이 서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병철 회장님을 도와서 여러 삼성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신 게 총재님이시고요. 여기에 제가 그림을 몇 가지 붙여놨는데 장국진 박사님이 실제로 이게 유튜브 찾아보세요. 장국진 박사님이 실제로 허경 총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다라고 증언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용태현 변호사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 공휴일로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분도 법정에서 허경 총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다라는 것을 증인하신 분입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 이게 허경 총재님께서 월남전에 참전하셨을 때 이제 그 복귀하기 전에 이제 비행장에서 기다릴 때 찍었던 사진 한 장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게 빨간색으로 요 부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이게 허경영 총재님이시거든요.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도 계시고요. 전 대통령.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계셨어요. 같은 공간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